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0일 티몽 모닝입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이슈는 전일자에 태양광 테마가 급등한 세계적인 이유입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끝나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유럽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야 하는 에너지 위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에너지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본래도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2030년까지 40%로 늘리려고 했는데 45%까지로 더욱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계획에 3천억 유로인 한화로 약 40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계획의 대표적인 부분은 모든 신축 건물은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다 같은 계획이 있어요. 따라서 태양광 산업 주식들이 급격하게 솟구쳐 오르기도 했습니다. 플러스 30%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국내에서 나왔었죠. 사실 반대로 친환경 테마주가 저한테 이 뉴스를 알려준 거긴 합니다. 테마주로 봤더니 뉴스를 알게 된 거죠. 아무튼 더불어 유럽연합 내 에너지 소비도 2020년을 기준으로 13% 줄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두는 건 왜 그럴까요? 바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한 모습을 보여준 곳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었어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본래도 제일 더운 도시 중 하나였지만 그 정도가 사람은 살 수 있는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51도까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화씨 51도 아니에요. 섭씨 51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의 수도 델리도 49도를 넘기기도 했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져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참고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온도를 한계 온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기온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 습도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습한 상태에서 더우니까 정말 사람을 죽이겠다 싶잖아요. 우리가 몸소 겪어봐서 알죠. 반면 사우나 같은 곳에서 습도가 낮은 사우나 들어가 보면 온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습도까지 따진 온도인 습구 온도를 보고 이게 인간을 죽이겠다 싶은 더위인지 아닌지 따져봐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기온이 높아지는 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동일한 습도 내에서 기온이 높아지면 이 습구 온도라는 게 높아지는 거니까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 습구 온도는 35도라고 합니다. 대충 습도 50%에서의 기온 45도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온도면 인간이 땀을 배출해서 몸속 열을 식힐 수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자동차가 냉각이 안 된 채로 사용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금방 뻗겠죠. 참고로 습구 온도 35도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옷도 안 입고 그늘 아래에서도 물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상태인데도 못 버틸 온도를 따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정도로 휴양지 환경 마냥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일상생활 중이라면 습구 온도 35도 갈 것도 없이 30도 근처만 돼도 이미 목숨에 위협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유럽에서 약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염 때 습구 온도가 28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기준이 습구 온도로 일반적인 기온과 다르다고 해서 습구 온도 35도는 되는 게 힘든 거야 라고 안심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인천, 대구, 수원, 서산 등은 역대 최고일 때 습구 온도가 29에서 30도 안팎까지는 잠시지만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 10배 정도 이런 습구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도달하는 일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왜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들 친환경을 포기하지 않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유럽연합을 포함해서요. 참고로 지금 뉴스에서는 목숨으로의 이해를 위해 인간만 따졌지만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물들도 농산품들도 예전처럼 자라지 않아요. 네, 어제도 또 다룬 식량위기는 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급망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포함된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탄소를 다 마셔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을 응원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욕할 것까지도 없고 응원하지만 않아도 되고요. 사회는 그 정도로도 이 정도로도 방향을 잡고 돌아가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입니다. 가져온 이유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추가적인 단초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내용을 보자면 스리랑카가 2022년 5월 19일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디폴트라고 하죠.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5월 19일까지 갚아야 했던 한국 돈으로 약 1,000억 원 수준인 7,800만 달러를 갚지 못했죠. 이게 빚이 전부가 아니고 5월 19일에 갚아야 됐던 빚이 요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랑 똑같아요. 갚아야 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 사람은 파산했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스리랑카는 당연히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보려고도 했지만 해결되진 않았어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이것저것 조건을 걸게 되는데 그대로 해줄 수가 없던 거죠. 예를 들면 첫째로 국가가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맬 건지 정하라고 하게 됩니다. 구제하는 돈을 빌려줄 테니 너도 돈 갚을 노력을 이런 거 해라는 거죠. 이걸 구제금융이라고 하고 구제금융엔 조건이 따른다는 건데
결국 누가 허리띠로 졸라매지는 거겠어요? 국민들이죠. 네, 여러분들이 역사 또는 경험으로 알고 계시는 한국의 IMF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실제로 스리랑카도 이 IMF에 구제금융, 즉 돈을 빌려보려고도 한 건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둘째로 현재 스리랑카가 갚아야 할 빚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하라는 거죠. 이건 종종 뉴스에서 기업들이 부도난다고 할 때도 나오는 기사인데요. 가장 가까운 사례에서는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채무 재조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갚긴 갚을 건데 당장은 현재 상황에서 당장은 힘드니까 저희가 망해서 돈을 그냥 못 갚게 되는 것보단 어떻게든 갚게 만드는 게 나으실 테니 일부라도 이자율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빚 독촉하는 쪽에서 좀 봐주십사 협상을 하는 겁니다. 본래 부도 전에 또는 부도 시에는 이런 두 가지 방안이 대표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스리랑카는 현재 두 가지 모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느니 일단은 차라리 배를 째는 게 낫다는. 물론 앞으로 돈 절대 못 갚는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안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19일자로 빚을 못 갚은 건 디폴트로 공식화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빚을 조정해서 갚을 건지는 이미 논의 중이라고 밝혔죠. 즉 스리랑카는 아무튼 가혹한 경제 환경 속에서 앞에 두 가지 방안을 열심히 협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리랑카의 중앙은행은 앞으로 물가가 4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의 화폐 가치가 상당 수준 낮아질 테니까요. 빚을 못 갚은 나라로서요. 자, 그러면 스리랑카는 왜 이렇게 됐나?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철도, 공항, 항구 같은 것들을 잔뜩 지은 다음 경제적으로 성공할 심산이었지만 잘 안 되면서 빚만 남은 상태였어요.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망한 탓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가의 어떤 부정부패가 많다든지 어떠한 정책 실패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세계적인 금리 인상은 개인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있는 시기니까요. 근데 국가들도 돈을 갚을 때 이자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똑같이 납니다. 그러니 빚을 갚아지는 게 힘들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거기다가 환율 또한 오르기 때문에 갚을 돈을 구하는데도 갚을 돈이 비싸지게 되는 효과까지 나요. 현재 이런 힘든 상황에서 스리랑카 돈으로 누가 빚을 받겠어요? 달러 또는 그와 같이 세계적으로 믿음직한 어떤 화폐로 받으려고 하게 될 거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화폐들이 값어치가 비싸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빚이 더 비싸지는 이자를 갚기가 더 힘들어지는 효과까지 겪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빚들을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문제는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스리랑카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는 신흥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국가들의 연쇄적인 부도 선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리랑카 때문이라기보다는 스리랑카가 저렇게 내몰린 상황이니 똑같이 빚 많고 경제 상황 나쁜 개발도상국이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이집트, 파키스탄, 레바논 같은 경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곳들이 디폴트 선언을 한다면 마치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고 시장의 돈이 더욱 줄어들듯이, 왜냐면 은행들도 살아야 되니까 돈을 빌려주는 쪽들이 아예 이제 돈을 안 빌려주는 사태가 나겠죠. 그러면 현재 세계도 마찬가지인 경제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슈는 첫 번째, 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야기, 그리고 왜들 그러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가 실제로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스리랑카의 디폴트 선언이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배경에는 우리 모두가 아는 세계적인 악재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인 악재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도 곧 그리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야기를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까지 2020년 5월 20일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세계적인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맛있게 즐기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